안녕하세요. 오늘도 잠드는 역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조조가 북방을 통일한 뒤 남쪽으로 대군을 이끌고 내려오고 송건과 유비가 힘을 합쳐 그 거대한 군세에 맞서기로 결심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천하는 하나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후한말의 혼란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수많은 전쟁은 결국 하나의 장소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장강의 붉은 절벽, 적벽이었습니다. 훗날 이 전투는 중국 역사뿐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빠지지 않는 가장 유명한 전투 가운데 하나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적벽은 역사책에 남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강가에 자리한 평범한 지명이었고 그곳으로 향하는 사람들 역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조조는 이미 북방 대부분을 평정했습니다. 황제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세력을 무너뜨렸고 누구도 쉽게 맞설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넣고 있었습니다. 반면 송관은 강동을 지키고 있었지만 병력과 국력에서는 조조를 앞선다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비 역시 오랜 세월 떠돌며 수많은 실패를 겪은 끝에 겨우 새로운 희망을 붙잡은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승패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도 조조의 승리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병력의 숫자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형을 이해하는 사람, 상대를 읽는 사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결국 역사의 방향을 바꾸곤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들의 기록입니다. 거대한 강 위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세웠고 어떤 판단을 내렸으며 그 결과 천하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장강 앞에 선 조조. 북방을 평정한 조조는 이제 천하를 거의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무너뜨린 뒤에도 그의 앞에는 여러 적들이 남아 있었지만 원시 형제의 내분을 차례로 정리하고 우한까지 평정하면서 화북 전역은 사실상 그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군벌들이 서로 다투던 북방은 마침내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조조에게 이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전쟁을 끝내고 후한의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후한 왕실의 권위는 이미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황제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고 황제의 이름으로 군대를 움직였으며 황제의 이름으로 천하의 군벌들에게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명분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도 한나라를 정통 왕조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무력뿐 아니라 정치적인 명분까지 손에 넣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북방이 안정되자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장강 이남에는 아직 두 개의 큰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동을 지키는 송건, 그리고 형주를 기반으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유비였습니다. 이 두 세력이 존재하는 한 천하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조조 역시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북방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경험은 성급한 공격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군량을 정비했고 병사들을 재편성했으며
남쪽 원정을 위한 준비를 하나씩 진행했습니다. 북방 각지에서 병력과 보급품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말과 수레가 도로를 가득 메웠고 곡식과 무기, 갑옷이 끊임없이 운반되었습니다. 당시 기록마다 차이는 있지만 조조는 스스로 약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은 실제 병력은 그보다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투 병력과 보급인원, 행정 인력을 모두 합친 숫자가 크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십만 명이 넘는 병력을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일은 당시의 도로와 보급 능력을 생각하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조의 군대가 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병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지금도 의견이 나뉘지만 당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조의 군대에는 오랜 전쟁을 함께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장류와 서왕, 악진, 우금 같은 장수들은 이미 수많은 전장에서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었습니다. 병사들 역시 북방의 치열한 전투를 거치며 단련된 정예군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병 운용에 뛰어났고 넓은 평원에서의 야전에서는 당대 최강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원정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끝없이 이어지는 평원이 아니라 거대한 장강이 흐르는 남쪽이었습니다. 북방의 병사들에게 장강은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던 전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조조는 아직 이러한 변화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수많은 강적을 차례로 무너뜨려 왔습니다. 동탁도, 여포도, 원소도 결국 그의 앞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송건과 유비 역시 마지막으로 남은 장애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조의 군대는 그렇게 천천히 남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거대한 군세는 마침내 장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 건너편에서는 숫자는 훨씬 적었지만 서로 다른 결심을 품은 사람들이 조용히 조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강은 북방의 전장을 담지 않았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장강 북쪽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오래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방 대부분을 통일한 조조의 군대는 이미 수많은 승리를 거두며 그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 군벌들은 하나둘 사라졌고 남은 것은 송건과 유비뿐이었습니다. 병력의 규모만 놓고 본다면 조조가 압도적으로 우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단순히 병사의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싸우는가, 어떤 환경에서 싸우는가, 그리고 그 환경에 얼마나 익숙한가 역시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북방에서 성장한 조조의 군대는 넓은 평원에서 기병을 중심으로 싸우는 데 익숙했습니다. 말을 탄 병사들은 빠르게 이동하며 적의 진영을 무너뜨렸고 넓은 들판에서는 이러한 전술이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장강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강물은 기병의 기동력을 무력화했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수많은 배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북방의 병사들 대부분은 배를 타고 싸우는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일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역에 따라 생활 방식 자체가 크게 달랐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평원과 육로를 중심으로 살아갔고 남쪽 사람들은 강과 호수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처음 배에 오른 북방 병사들 가운데는 심한 멀미를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웠고 배가 흔들릴 때마다 속이 메스꺼워지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 남쪽의 기후도 큰 변수였습니다. 북방보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병사들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기록에는 군영 안에서 질병이 퍼졌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병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풍토병이나 전염병이 군의 전투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수많은 병사가 한 곳에 모여 생활하는 군영에서는 작은 질병도 빠르게 퍼질 수 있었습니다. 오랜 행군으로 지친 몸, 낯선 기후, 익숙하지 않은 음식값을 이 모든 요소가 조금씩 병사들의 체력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조 역시 이러한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병사들의 불편을 줄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배를 서로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조군은 여러 척의 배를 쇠사슬과 널판으로 이어 하나의 넓은 바닥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의 흔들림이 줄어들어 병사들이 이동하기도 쉬웠고 평지에서 생활하던 병사들도 조금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방 병사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후대에는 이 장면이 조조의 치명적인 실수로 자주 이야기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어리석은 판단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휘관은 자신의 병사들이 가진 장점과 약점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조조는 북방 병사들이 낯선 수전에 적응할 시간을 벌기 위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은 훗날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연결된 수백 척의 배가 머지않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강은 여전히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송건과 유비의 연합군도 마지막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병력의 숫자는 크게 부족했지만 그들은 조조군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황계의 결단. 장강 위에는 잠시 평온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강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고 송건과 유비의 연합군은 강 남쪽에서 적의 움직임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아직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서로를 향한 치열한 계산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여전히 자신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병력은 충분했고 형주를 확보하면서 수군도 손에 넣었습니다. 북방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 역시 그의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송건과 유비는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적의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정확하게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유가 있었습니다. 주유는 단순히 용맹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강동에서 오랫동안 수군을 지휘하며 장강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병력의 숫자보다 전장의 조건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조군의 움직임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조조의 군대는 강을 건너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장강이라는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낯선 기후와 질병으로 지쳐 있었고 함선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점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적절한 기회를 얻는다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위험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 계획을 맡게 된 사람이 바로 황계였습니다. 황계는 송견 때부터 손씨 가문을 섬겨온 원로 장수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전장을 경험했고 손책과 송건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강동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연합군 안에서도 그의 경험과 충성심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후대에 널리 알려진 삼국연의에서는 이 장면이 매우 극적으로 묘사됩니다. 황계가 일부러 주유와 크게 다투고 주유는 다른 장수들이 보는 앞에서 황계를 심하게 매질합니다. 겉으로는 군유를 어긴 장수를 벌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조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삼국지를 대표하는 명장면 가운데 하나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정사 삼국지에는 황계가 주유에게 심한 매를 맞았다는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황계가 조조를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항복을 제안했고 그것이 연합군의 전략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은 확인됩니다. 다시 말해 적을 속이려는 계획 자체는 역사적 사실에 가깝지만 그 과정에서 전해지는 극적인 장면들은 후대의 문학적 표현이 더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알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역사와 소설을 함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황계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조조에게 항복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랜 전쟁 끝에 더 이상 송건에게 희망이 없으며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조조에게 귀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조는 수많은 군벌들의 항복을 받아들여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세력은 전투뿐 아니라 항복과 귀순을 통해 더욱 커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계의 제안이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진실과 거짓이 언제나 함께 움직입니다. 조조는 황계의 편지를 받아들었고 연합군은 조용히 마지막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장강 위에는 여전히 잔잔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장강을 뒤덮는 거대한 불길이 피어오르며 천하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적벽을 뒤덮은 불길. 황계의 항복 의사는 조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연합군은 겉으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강 위에는 여전히 고요한 시간이 이어졌고 양측의 군대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는 이미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수들은 적의 움직임을 살폈고 병사들은 무기를 손질했으며 수군은 강물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강 위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육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노를 젓는 속도도 중요했지만 물살과 바람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전투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주유 역시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급하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병력이 부족한 쪽은 한 번의 실패가 곧 전쟁 전체의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은 가장 유리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황계의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평범한 항복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배에는 불이 보이지 않았고 특별히 수상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조조군 역시 황계의 기순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게 경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황계의 배는 조금씩 조조군의 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거리는 점점 좁혀졌고 더 이상 돌아가기 어려울 만큼 가까워졌을 때 마침내 준비해두었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배 안에는 미리 마른 갈대와 장작, 기름과 같은 불이 잘 번질 수 있는 물건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고 황계의 병사들은 작은 배를 이용해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불타는 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람과 물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후대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서는 이때 동남풍이 불었다고 전해집니다. 삼국 연의에서는 제갈량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 바람을 불러왔다는 극적인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역사 기록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사에서는 화공이 성공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제갈량이 바람을 불러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실제로 장강에서는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일이 있었고 연합군은 그러한 자연 조건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불타는 배는 바람을 타고 빠르게 조조군의 함대로 향했습니다. 조조군은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특히 서로 쇠사슬과 널판으로 연결되어 있던 함선들은 이 순간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한 척에서 시작된 불은 금세 옆의 배로 번졌고 다시 그 옆의 배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함선은 불길을 견디기 어려웠고 건조한 갑판 위에서는 화염이 더욱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병사들은 불을 끄기 위해 물을 퍼올렸지만 사방에서 번지는 불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연기까지 더해지면서 군영은 순식간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불을 피해 강으로 뛰어들었고 어떤 병사들은 연결된 배를 끊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질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장강 위를 가득 메우고 있던 거대한 함대는 더 이상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던 연합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주유가 지휘하는 수군은 혼란에 빠진 조조군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전투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승패를 가른 것은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준비와 타이밍이었습니다. 조조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뛰어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적벽에서는 자신이 가장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싸워야 했고 연합군은 바로 그 약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강 위를 뒤덮은 연기와 화염은 멀리서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적벽에서 일어난 화공은 단순히 수많은 함선을 불태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천하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조조는 더 이상 장강을 건너 남쪽을 평정할 수 없었고 연합군은 마침내 가장 강력한 상대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조는 살아남은 병력과 함께 북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그 험난한 태갓길에서도 또 다른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조조의 퇴각. 적벽을 뒤덮었던 불길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조에게는 이제 또 다른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위한 전투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태각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병사들은 이미 크게 지쳐 있었습니다. 불타는 함선에서 탈출한 이들도 있었고 강을 헤엄쳐 목숨을 건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무기를 잃은 병사도 있었고 전우를 잃은 병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군대의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혼란에 빠진 수많은 병력을 단숨에 다시 정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살아남은 병력을 이끌고 북쪽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전투를 계속 이어간다면 장강에 익숙한 연합군에게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태갓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남쪽 지방은 북방과 달리 강과 습지가 많았고 비가 내리면 길은 금세 진흙으로 변해갔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병사들은 발을 떼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수레는 진창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보급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긴 원정을 위해 준비했던 군량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고 병사들은 계속된 행군으로 체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군영 안에서 퍼지고 있던 질병까지 더해졌습니다. 실제로 적벽대전을 이야기할 때 많은 역사학자들은 전투 자체뿐 아니라 질병이 조조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낯선 기후 속에서 오랜 원정을 이어가던 병사들에게 질병은 적군만큼이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으로만 치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피로와 질병 역시 수많은 병사의 운명을 바꾸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벽 이후의 태각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극한의 생존 과정이었습니다. 후대에 널리 알려진 삼국연의에서는 이 태각 장면이 더욱 극적으로 그려집니다. 조조는 화영도로 향하다가 관우와 마주치게 되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 관우가 길을 열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삼국지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떠올리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사 삼국지에는 관우가 화영도에서 조조를 놓아주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후대의 문학은 인물들의 의리와 인간적인 갈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장면을 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벽 이후 조조의 태각이 쉬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 기록은 그 길이 매우 험난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조는 가까스로 살아남은 병력을 이끌고 북쪽으로 돌아왔지만 이번 원정에서 잃은 것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병력을 잃었고 남쪽을 단숨에 통일하려던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군대가 모든 환경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이 한 번의 패배로 무너지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쪽으로 돌아간 뒤 다시 군대를 정비했고 위나라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갔습니다. 적벽은 조조를 완전히 쓰러뜨린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천하를 한 번에 통일하려던 그의 꿈을 잠시 멈춰 세운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송건과 유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적벽에서 얻은 승리는 단순히 한 번의 전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천하를 바꾼 적벽대전. 적벽의 불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장강은 다시 잔잔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불타던 함선도, 치열했던 함성도, 전장을 뒤덮었던 연기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한 가지는 오랫동안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하의 흐름이었습니다. 적벽대전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조조가 머지않아 중국 전역을 통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방은 이미 그의 손에 들어가 있었고 황제를 보호한다는 명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뛰어난 장수들도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천하 통일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적벽에서의 패배는 그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조조는 북쪽으로 돌아가야 했고 장강 이남을 한 번에 장악하려던 계획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조의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농지를 정비하고 행정제도를 다듬었으며 인재를 등용하는 일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후일 그의 아들 조비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위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한편 송건은 이번 승리를 통해 강동의 지배자로서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강동은 단순히 조조의 공격을 막아낸 지역이 아니라 독자적인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기반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송건 역시 적벽 이후에도 뛰어난 장수들과 함께 강동을 안정시키며 오나라의 기틀을 마련해 갑니다. 유비에게도 적벽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적벽 이전의 유비는 여러 지역을 떠돌며 안정된 근거지를 얻지 못한 군벌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적벽 이후에는 형주에서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것은 훗날 익주로 진출하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만약 적벽에서 조조가 승리했다면 유비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벽은 유비의 운명을 바꾼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전투는 영토 하나를 얻고 잃는 데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전투는 시대 전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적벽대전은 분명 후자에 속하는 전투였습니다. 이 한 번의 승패로 인해 중국은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지 않았고 이후 위와 촉 그리고 오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역사는 바로 이러한 균형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벽대전은 단순히 유명한 전투가 아니라 삼국이라는 시대를 탄생시킨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적벽대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덧붙여졌습니다.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러왔다는 이야기, 관우가 화용도에서 조조를 놓아주었다는 이야기, 수많은 영웅들이 극적인 대사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이러한 내용들은 삼국 연의를 통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 삼국지가 가진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벽대전은 가능한 한 역사 기록을 중심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경험, 자연을 이해한 전략, 그리고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치열한 준비가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보다 환경을 이해하는 지혜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적벽의 불길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날의 선택은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삼국의 영웅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